미국 국방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펜타곤 스크린에 명확한 수치가 떴죠. 건조기간 3년, 비용 절반, 성공률 98%. 말도 안 되는 수치였습니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이건 불가능하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나라는 가능했습니다. 도대체 그 나라엔 어떤 잠재력이 숨겨져 있는 걸까? 세계가 몰랐던 이야기.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닙니다. 역사의 부활이죠. 그리고 지금 그 부활의 주인공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400년 전 12척으로 330척을 이긴 민족. 그 DNA가 지금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기술의 반란이 아니라 정신의 부활입니다. 정신적 잠재력이 다른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12척 대 330척. 여러분, 이 전투에서 이긴 쪽이 어딜까요? 상식적으론 불가능하죠. 그런데 수백 년 전 한국은 해냈습니다. 워싱턴은 몰랐어요. 그 12척의 배가 뭘 의미하는지. 2025년 우리가 한국에 25% 관세를 때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굴복할 줄 알았죠. 하지만 한국의 대답은 핵잠수함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데이비드 월시입니다. 저는 워싱턴 포스트 국방 전문 기자입니다. 수백 년 전 그 12척의 정신이 뭔지 알게 된 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5일 금요일, 워싱턴 DC 국방부 회의실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3일 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25% 상호 관세를 선언했거든요.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까지 포함된 전방위 압박이었죠. 무역 파트너 6위인 한국을 움직이려는 미국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회의실 스크린에는 한국 정부의 반응을 분석한 보고서가 떠 있었습니다. 한국경제부처 긴급회의 소집, 재계 비상대책회의, 언론들의 우려 섞인 보도,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경제 전문가로서 오랜 경력을 쌓은 제 동료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결국 협상 테이블로 나올 거라고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회의 막바지에 국방분석팀에서 올라온 보고서 한 장이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핵잠수함 독자 개발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경제 압박을 받는 와중에 군사 독립을 선언한 거죠. 회의실에 있던 누군가가 되물었습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에 대한 반발 아니냐고. 아니었어요.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계획을 가속화한 것뿐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죠. 미국 기술 이전 불필요, 독자 설계 능력 보유, 건조기간 3년 예상. 우리가 6년 걸리는 프로젝트를 절반 시간에 끝낸다는 겁니까? 충격이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해군 출신 분석관이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뭐냐고, 경제적으론 우리한테 의존하는데 군사기술은 독자 개발하겠다는 거냐고 했어요. 그 질문에 아무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은 침묵으로 가득 찼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워싱턴이 한국을 제대로 이해한 적이 없었다는 걸. 우리는 숫자만 봤어요. 무역 파트너 6위,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 1조 원 넘게 투자, 테네시 자동차 공장에 8천억 원 투자. 경제적 수치들은 완벽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시장에 의존하고 미국 기술을 필요로 하는 나라였죠. 하지만 군사 분야는 달랐어요. 지난 몇 년간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는 폭발적이었습니다. SK와 삼성, 현대가 천문학적 금액을 미국에 쏟아부었죠. 2021년 한미 정상회담 때만 해도 한국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동맹이니까요. 그런데 지금은요. 25% 관세에도 핵잠수함 개발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발이 아니었어요.
이렇게까지 준비된 계획이었던 거죠. 누군가 회의실에서 물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독자 개발할 능력이 있느냐고. 보고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손원 1급, 장보고급,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독자 설계해왔어요. AIP 시스템과 리튬 배터리 기술, VLS 수직 발사대까지 자체 개발했죠. 세계 5위권 조선 강국의 기술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속도와 가격이었어요. 미국이 뉴포트 뉴스와 일렉트릭 보트 조선소에서 6년 걸려 만드는 핵잠수함을 한국은 3년 안에 완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비용은 절반 수준이었죠. 회의실에서 누군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그런데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한국조선업은 이미 2024년 기준 세계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만드는 배들은 전 세계 바다를 누비고 있었죠. LNG 운반선 같은 초정밀 선박을 독점적으로 만드는 나라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20년간 국방 분야를 취재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경제로 압박하면 보통 국가들은 양보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군사적 독립을 강화했습니다. 이건 뭔가 다른 거였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자료를 뒤졌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찾아봤죠.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이 나왔어요. 아시아에서 400년 전 벌어진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이라는 장군의 이름을 처음 접했죠. 12척으로 330척을 이긴 전투 명량해전이라는 기록이 있었어요. 처음엔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역사 교육에서 배운 적 없는 이름이었거든요. 서양 해군사에서 최고는 넬슨 제독이었어요. 트라팔가르 해전의 영웅이죠. 그런데 한국에는 넬슨보다 200년 앞선 해군 영웅이 있었다는 겁니까?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봐야겠다고. 한국이 왜 저렇게 고집스러운지 이해하려면 현장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편집국장에게 긴급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핵잠수함과 역사의 연결고리를 찾겠다고 했죠. 편집국장은 의아해했어요. 핵잠수함 취재에 왜 역사가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죠. 12척이 330척을 이긴 나라가 지금 핵잠수함을 독자 개발한다는 게 우연이 아닐 거라고, 그 정신이 뭔지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일주일 후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긴 비행 끝이었지만 첫 순간부터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디자인, 효율적인 동선, 친절한 안내 시스템까지 모든 게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의 모습이구나 싶었죠. 공항에서 미리 연락했던 한국 해군사 전문가 김민수 박사를 만났습니다. 첫 인사를 나누자마자 김 박사가 물었어요. 한국 핵잠수함 취재 오셨다면서요? 네, 맞다고 했죠. 그러자 김 박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순신 장군 아십니까? 그 질문이 제 모든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 해군의 비밀을 풀 열쇠였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김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핵잠수함을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모두를 위해 이순신을 알아야 한국을 안다고 했어요. 그날부터 제 취재는 예상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핵잠수함 건조 현장만 볼 생각이었는데 400년 전 바다로 거슬러 올라가게 됐죠.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중국과 일본, 그 어느 나라도 가지지 못한 한국만의 DNA가 있다는 걸. 12척의 배가 330척을 이긴 그날의 정신이 2025년 한국 핵잠수함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이 놓친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이었죠.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어요. 400년을 이어온 불굴의 의지였습니다. 김민수 박사는 차를 몰며 서울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까지 1시간 남짓 걸리는 길이었죠.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놀라웠어요.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고 도로는 완벽하게 정비돼 있었습니다. 이게 60년 전 전쟁의 폐허였던 나라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김 박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 핵잠수함을 이해하려면 역사를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400년 전부터 이어진 DNA가 있다고 했죠. 저는 솔직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전쟁 영웅 한 명이 현대 군사 기술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김 박사의 다음 말이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미국 해군사관학교에서도 이순신을 가르친다고 했어요. 세계 해군사관학교 교재에 이순신 전술이 실려 있다고 했죠.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해군사관학교에서요? 정말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김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을 꺼냈어요. 유튜브 영상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미 해군사관학교 젤렌 교수의 강연이었죠. 제목부터 놀라웠어요. 세계 최고의 해군사령관은 넬슨이 아닌 이순신이다. 영어로 된 강연이었는데 조회수가 100만을 넘어 있었습니다. 영상을 재생하자 젤렌 교수의 열정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교수는 명량해전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12척의 배로 330척의 적선과 맞서 싸운 전투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존경심이 묻어났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하는 학생들의 질문이 들렸어요. 젤렌 교수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지형 활용과 조류, 계산, 심리전과 화력 집중, 모든 게 완벽했다고 했어요. 넬슨의 트라팔가르 해전보다 200년 앞선 전술이었다고 했죠. 저는 차 안에서 영상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계속 보게 되더군요. 서울 도심에 들어서자 김 박사가 차를 세웠습니다. 광화문이었어요. 서울 한복판 가장 중심에 거대한 동상이 서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었죠. 김 박사가 말했어요. 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인이라고 화폐에도 들어가 있고 영화로도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동상 앞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고 한국인들은 자연스럽게 지나쳤습니다. 일상 속에 이순신이 있는 거죠. 저는 문득 워싱턴의 링컨 기념관을 떠올렸어요. 미국인들이 링컨을 존경하듯 한국인들은 이순신을 존경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김 박사는 국방연구원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연구원 회의실에는 자료들이 준비돼 있었어요. 이순신에 관한 영어 번역본 책들과 논문, 해외 언론 보도 자료까지 가득했죠.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걸 파헤쳐보면 왜 한국이 핵잠수함을 독자 개발하는지 이해하게 될 거라고. 첫 번째 자료는 BBC에서 제작한 이순신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영국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고 했어요. 영국인들이 넬슨과 이순신을 비교하며 충격을 받았다고 했죠. 넬슨은 영국의 자존심인데 그보다 위대한 해군 장군이 동양에 있었다니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BBC 프로듀서는 객관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넬슨은 세계 최강 영국 해군을 지휘했지만 이순신은 버림받은 상태에서 싸웠다고 했어요. 넬슨은 비슷한 전력으로 싸웠지만 이순신은 1대25의 절대 열세를 극복했다고 했죠.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읽으면서 점점 빠져들었어요. CNN 프로듀서 조던 라슨의 사연도 있었습니다. 그도 처음엔 회의적이었다가 한국에 와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서양 중심의 역사관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다고 했죠. 김 박사가 다음 자료를 펼쳤습니다. 세계 해군사관 학교들의 이순신 연구 현황이었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 호주와 캐나다 세계를 이끄는 해군 강국들이 모두 이순신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이순신의 전술은 현대 해군 작전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약소한 전력으로 강대국을 이기는 방법, 지형과 기후를 활용하는 전략,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는 리더십까지 모든 게 교과서였다고 했죠. 저는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대체 이순신이 어떤 전투를 치렀길래 400년이 지난 지금도 연구 대상인지. 김 박사는 명량해전 기록을 펼쳤어요. 1597년 9월 16일의 전투였습니다.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죠. 당시 조선은 최악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순신은 모함을 받아 파직당했고 원균이 7천량 해전에서 참패했어요. 150척의 전함이 전멸했고 7,000명의 병사가 전사했죠. 남은 배는 12척뿐이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수군을 해산하자는 의견까지 나왔다고 해요. 하지만 이순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다는 장계를 올렸어요. 비록 배는 적지만 자신이 살아있는 한적들이 감히 조선을 무시하지 못할 거라고 했죠. 그 결연한 의지가 명량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김 박사는 명량 해협의 지도를 보여줬어요. 진도와 해남 사이 좁은 물길이었습니다. 조류가 빠르게 흐르는 곳이었죠. 이순신은 이 지형을 완벽하게 활용했다고 합니다.
적선들이 좁은 해협으로 몰려들게 만들고 조류를 이용해 격파했어요. 결과는 말도 안 되는 승리였습니다. 330척 중 31척을 격침시켰고 조선군 전사자는 단 2명이었어요. 세계 해전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록이었죠. 저는 자료를 읽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진짜 역사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김 박사가 물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느냐고, 왜 한국이 핵잠수함을 독자 개발하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12척으로 330척을 이긴 민족이 지금 핵잠수함 하나 못 만들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어요. 400년 전 이야기와 현대 기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김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직접 가봐야 한다고, 통영으로 가면 이해하게 될 거라고 했어요. 거북선을 보면 핵잠수함이 보인다고 했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20년간 국방 분야를 취재하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군사기술 취재를 하러 왔는데 400년 전 역사를 공부하고 있다니. 하지만 이상하게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은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이 보여주는 자신감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미국 기술 없이도 독자 개발할 수 있다는 자신감. 경제 압박에도 군사 독립을 포기하지 않는 의지. 모든 게 이순신에게서 시작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고층 빌딩들의 불빛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40년 전만 해도 개발도상국이었던 나라가 지금은 인류 선진국이 됐죠. 자본국들이 주목하는 경제 강국이 됐고 주변국들이 긴장하는 군사 강국이 되고 있었어요. 김 박사가 보내준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내일 통영으로 떠난다고 했어요. 이순신의 본거지였던 한산도를 방문한다고 했죠. 거북선 실물을 보고 재승당에서 400년 전 그 전장을 느껴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기며 생각했어요. 넬슨도 위대한 해군 장군이었지만 이순신은 차원이 다른 것 같다고. 넬슨은 영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지만 이순신은 버림받은 상태에서 싸웠거든요. 넬슨은 비슷한 전력으로 싸웠지만 이순신은 절대 열세를 극복했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순신의 인간성이었습니다. 난중일기를 읽으니 전쟁 중에도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병사들을 걱정했어요. 전투 앞두고 백성들의 안위를 생각했죠.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성인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어요. 400년 전 명량 해협에 서 있는 꿈이었습니다. 12척의 배가 330척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고 이순신이 배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꿈에서 깨어났을 때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400년 전 명량의 정신이 살아있는 나라니까요. 12척으로 330척을 이긴 DNA가 있는 나라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새로운 얼굴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손영수 연구원이었어요. 한산도 이순신 연구소 소속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그는 이순신 연구에 평생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그의 손에서 책을 읽은 사람 특유의 부드러움이 느껴졌어요. 손 연구원은 차를 몰며 통영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섬들이 400년 전 이순신이 지킨 바다라고 했어요. 한산도와 미륵도, 그 사이로 펼쳐진 푸른 바다가 숨이 막힐 만큼 아름다웠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400년 전엔 치열한 전장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작은 식당에 들렀어요. 손 연구원이 추천한 충무만두이였습니다. 밥 하나하나가 쫄깃하고 단단했고 매콤한 오징어 볶음과 아삭한 무의 조화는 완벽했어요. 너무 맛있어서 2접시나 먹었습니다. 한국 음식의 섬세함에 감탄이 절로 나왔죠. 식사를 마치고 한산도로 향하는 여객선에 올랐습니다. 전기로 움직이는 배였어요. 조용하고 깨끗했죠. 출렁이는 파도를 가르며 나아가는 배 위에서 손 연구원이 임진왜란의 역사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592년 4월 13일에 시작된 전쟁이라고 했어요.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과 명나라 정복을 목표로 시작한 전쟁이었습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조선을 피폐하게 만든 전쟁이었죠. 손 연구원의 설명은 차분했지만 깊이가 있었어요. 마치 400년 전 그 현장을 직접 본 사람처럼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배가 좁은 해협으로 들어설 때마다 손 연구원은 이순신의 전략을 설명했어요.
복잡한 수로와 좁은 해협이 수적 우위를 점한 일본군의 장점을 무력화시키는 완벽한 지형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물길과 조류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전술이었다고 했죠. 한산도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수백 년 전 이순신이 바라보았을 이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고요히 머물러 있었어요. 역사의 현장에 직접 서게 되니 가슴 한켠이 숙연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곳에서 벌어진 승리가 조선의 운명을 바꿔놓았다는 사실이 더욱 실감났죠. 제승당으로 향하는 길은 아름다웠습니다. 소나무 숲길을 걸으며 손 연구원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제승당은 이순신이 당포해전과 한산도 대첩을 지휘했던 역사적인 장소라고 했습니다. 정면 5칸 측면 3칸의 이 건물에서 참모들과 작전을 논의했다고 했죠. 제승당에 들어서자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건물 안은 단순했지만 품격이 있었어요. 이곳에서 이순신은 전략을 수립하고 병사들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바닥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니 400년 전 그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았어요. 손 연구원은 거북선 모형 앞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실물 크기로 복원된 거북선이었어요. 가까이서 보니 그 위압감이 대단했습니다. 철갑으로 둘러싸인 등판과 정교하게 설계된 포구의 배치가 눈에 들어왔죠. 그런데 말입니다. 거북선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게 1592년에 만들어진 배라는 겁니다. 세계 최초의 철갑선이었죠. 손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영국이 철갑선을 만든 건 1860년대라고 했어요. 270년 차이였습니다. 조선이 영국보다 270년 앞서 철갑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발칵 놀랐습니다. 서양 해군사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우리는 항상 서양이 기술의 선두라고 배웠는데 완전히 틀렸던 겁니다. 거북선의 구조를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철갑 등판 위에는 송곳이 박혀 있어서 적병이 올라탈 수 없게 했습니다. 좌우에는 각각 6문씩 총 12문의 포구가 있었고 앞뒤로도 포가 설치돼 있었어요. 360도 전방위 공격이 가능한 구조였죠. 손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거북선은 단순한 방어용 배가 아니라 공격용 전함이었다고 철갑으로 적의 공격을 막으면서 동시에 강력한 화력으로 적선을 격파하는 혁신적인 설계였다고 했어요. 현대 전함의 개념을 400년 전에 구현한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건조 속도였어요. 이순신은 임진왜란 발발 직전 거북선을 완성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걸 예측하고 미리 준비한 거죠. 손 연구원은 이게 이순신의 위대함이라고 했어요. 전쟁을 대비하는 선견지명과 실행력을 동시에 갖춘 지도자였다고 했습니다. 한산정에 올랐습니다. 이곳에서 바라본 바다는 이순신이 전략을 구상하며 바라보았을 그 바다와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섬들이 점점이 떠 있고 물길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이 지형을 완벽하게 활용한 게 한산도 대첩이었죠. 손 연구원이 한산도 대첩을 설명했습니다. 1592년 7월 8일의 전투였어요. 이순신은 59척의 조선 함대로 일본의 73척 함대를 상대했다고 합니다.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하객진 전술로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고 했죠. 하객진은 학의 날개처럼 적을 포위하는 전술입니다. 조선 함대가 부채꼴 모양으로 펼쳐져 일본 함대를 감싸고 집중 포격을 가하는 거죠. 손 연구원은 이게 동아시아 전술의 정수라고 했어요. 서양에서도 널리 쓰이는 전술이지만 이순신이 해전에서 완벽하게 구현했다고 합니다. 한산도 대첩의 결과는 압도적이었어요. 일본 전함 47척을 격침시키고 12척을 납포했습니다. 조선군 피해는 극히 적었죠. 이 승리로 일본의 해상 보급로가 차단됐고 육지 전투의 흐름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충무사로 향하는 길에 손 연구원이 물었어요. 이제 이해가 되냐고, 왜 한국이 핵잠수함을 독자 개발할 수 있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북선을 만든 민족이 핵잠수함을 못 만들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충무사에 도착했습니다. 이순신을 모신 사당이었어요. 매년 제례가 열린다고 합니다. 손 연구원은 한국인들이 이순신을 단순한 역사 속 인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정신으로 여긴다고 했어요. 그 정신이 찬란함으로 빛나고 있다고 했죠. 사당 앞에 선이 숙연해졌습니다. 400년 전 이곳에서 나라를 지킨 사람이 있었고 그 정신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미국에도 위대한 영웅들이 있지만 이순신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버림받고 모함받으면서도 끝까지 나라를 지킨 사람이었죠. 이순신 기념관으로 이동했습니다. 기념관에는 난중일기 원본과 각종 유물이 전시돼 있었어요. 손 연구원이 난중일기 한 구절을 읽어줬습니다. 전쟁 중에도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내용이었죠.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난중일기는 단순한 전투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의 고뇌와 번민, 그리움과 책임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고 합니다. 세계가 인정한 기록이었죠. 기념관을 둘러보며 취재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해군 교육기관에서 이순신의 지휘력을 연구하고 있다는 게 이해됐어요. 극한의 상황에서 보여준 리더십과 혁신적인 전술, 병사를 생각하는 마음은 시대를 초월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손 연구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보여줬어요. 거북선 설계도였습니다. 400년 전 설계도인데 놀라울 만큼 정교했어요. 모든 치수가 정확하게 기록돼 있었고 구조도 과학적으로 계산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독자 개발은 우연이 아니라는 걸. 400년 전부터 이어진 설계 능력과 건조 기술이 있었던 거예요. 거북선이 핵잠수함의 조상이었던 겁니다. 한산도를 떠나며 손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내일은 명량 해협으로 간다고 이순신의 마지막 결전지를 보면 모든 게 완성될 거라고 했어요. 12척으로 330척을 이긴 기적의 현장이라고 했죠. 배를 타고 통영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400년 전 이순신도 이 석양을 봤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겠죠. 그날 밤 호텔에서 자료를 정리하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정신의 계승이라는 걸, 거북선에서 핵잠수함으로 이어지는 400년 DNA가 살아있다는 걸, 내일 명량에서 그 마지막 퍼즐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손영수 연구원은 새벽 일찍 호텔로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오늘은 진도 울돌목으로 간다고 했어요. 명량해전의 현장이라고 했죠. 차를 타고 남쪽으로 향하는 길은 한적했습니다. 이른 아침 바다는 안개로 자욱했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2시간을 달려 진도에 도착했습니다. 명량대교가 보였어요. 거대한 다리가 진도와 해남을 연결하고 있었죠. 손 연구원이 차를 세우고 말했습니다. 저 아래가 울돌목이라고, 물이 우는 소리를 내는 길목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다리 아래를 내려다보니 물살이 빠르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밀물과 썰물이 교차할 때 굉음을 낼 정도로 조류가 빠르다고 했어요. 지금도 소형 선박은 오가기 어렵다고 합니다. 400년 전 이곳에서 역대급 해전이 벌어졌다는 게 실감났죠. 전망대로 올라갔습니다. 울돌목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좁은 해협이 S자 모양으로 굽이쳐 있었습니다. 손 연구원이 설명하기 시작했죠. 1597년 이순신이 처한 상황부터 말해줬어요. 당시 조선은 최악의 위기였다고 합니다. 이순신은 모함을 받아 파직당했어요. 선조 임금이 일본군 선봉장 가토기요마사를 생포하라는 무리한 명령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이건 일본의 계략이었는데 원균이 이를 이용해 이순신을 모함했다고 해요. 류성룡과 이원익 같은 고위 관료들이 반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이순신은 파직됐고 원균이 그 자리를 이어받았죠. 손 연구원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7천량 해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원균은 일본군 유인 전술에 빠졌다고 합니다. 150척의 판옥선과 7,000명의 병사를 잃는 참패를 당했어요. 조선 수군의 핵심 전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저는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졌죠. 이순신이 다시 삼도수 군통제사로 복귀했을 때 남은 배는 고작 12척 뿐이었습니다. 손 연구원이 말했어요. 조정에서는 수군을 해산하자는 의견까지 나왔다고, 더 이상 싸울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죠. 하지만 이순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조에게 장계를 올렸어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다고, 전선이 비록 적거나 미천한 신이 죽지 않았으므로 적들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손 연구원은 계속 설명했어요. 백성들이 한 척을 더 가져와 13척이 됐다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배를 내놓은 거죠. 이순신을 향한 민심이 얼마나 두터웠는지 보여주는 일화였어요. 저는 가만히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량해전 하루 전 난중일기를 보여줬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8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뜻이라고 했죠. 이순신의 결연한 의지가 담긴 말이었습니다. 1597년 9월 16일 아침이었다고 합니다. 일본 함대 330척이 울돌목으로 몰려왔어요. 이순신은 13척의 배로 좁은 해협 입구를 지켰습니다. 1대 25의 절대 열세였죠. 손 연구원이 지도를 펼쳤어요. 이순신의 전술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울돌목은 조류가 빠르게 변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밀물 때는 북쪽으로 썰물 때는 남쪽으로 흐른다고 했죠. 이순신은 이 조류를 완벽하게 계산했다고 합니다. 일본 함대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좁은 해협으로 몰려드느라 대형이 무너졌어요. 이순신은 조류가 바뀌는 시점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 순간 집중 포격을 가했죠. 일본 전함들은 조류에 밀려 서로 부딪혔다고 해요.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330척 중 31척을 격침시켰어요. 조선군 전사자는 단 2명이었습니다. 세계 해전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승리였죠. 손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이게 명량의 기적이라고. 저는 전망대 난간을 잡고 울돌목을 내려다봤습니다. 저 좁은 해협에서 13척의 배가 330척을 이겼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록은 명확했습니다. 조선 측 기록과 일본 측 기록이 일치했죠. 손 연구원이 덧붙였어요. 이 승리로 일본의 서해 진출이 완전히 차단됐다고 합니다. 육지 전투의 흐름도 바뀌었다고 했죠. 명량해전 하나가 전쟁의 판도를 뒤집은 거였어요. 울돌목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물살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물이 우는 것 같았습니다. 400년 전 이곳에서 이순신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13척으로 330척을 막아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 손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이순신의 위대함은 전술만이 아니라고, 병사들을 믿고 백성들을 사랑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누구도 멈볼 수 없는 리더십이었다고 했죠. 그래서 400년이 지난 지금도 연구 대상이라고 합니다. 명량 기념관으로 이동했습니다. 기념관에는 명량해전을 재현한 모형이 전시돼 있었어요. 13척의 조선 함대와 330척의 일본 함대가 대치하고 있었죠. 규모 차이가 눈으로 보니 더 실감났습니다. 영상실에서 명량해전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조류의 흐름과 이순신의 전술이 과학적으로 분석돼 있었습니다. 현대 물리학으로 계산해도 완벽한 전술이었다고 해요. 400년 전 사람이 이걸 계산했다는 게 경이로웠죠. 손 연구원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더 해줬습니다. 이순신을 검색해보면 전 세계 언어로 자료가 나온다고 했어요. 영어와 프랑스어, 독일어로 된 논문이 수백 편이라고 합니다. 세계가 인정한 해군 영웅이었죠. 특히 미국과 영국 해군사관학교에서 명량해전을 필수 교재로 다룬다고 했어요. 절대 열세를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라고 합니다. 손 연구원은 자신 있는 목소리로 말했죠. 이순신은 아시아의 중심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이라고. 점심 식사를 하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명량해전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어요. 인간 의지의 승리였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 과학적 분석과 전략적 사고, 병사들에 대한 신뢰와 백성들에 대한 책임감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손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이제 한국 핵잠수함이 이해되느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량의 정신이 핵잠수함 개발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게 보였습니다. 절대 열세를 극복하는 DNA가 살아있었죠. 명량대교 위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울돌목을 내려다보며 깨달았어요. 한국이 경제 압박을 받아도 군사 독립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를 400년 전 이순신이 12척으로 버텼듯이 지금 한국도 독자 개발로 버티고 있는 거였습니다. 손 연구원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은 거제도 조선소로 간다고 한국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볼 거라고 했어요. 거북선이 핵잠수함으로 부활하는 걸 보게 될 거라고 했죠. 진도를 떠나며 뒤돌아봤습니다. 명량대교가 석양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400년 전 이곳에서 이순신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13척으로 330척을 이긴 기적을 만들어냈죠. 그날 밤 호텔에서 자료를 정리하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독자 개발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명량의 DNA가 살아있는 나라니까요. 필사즉생 필생직사의 정신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워싱턴이 놓친 게 바로 이거였어요. 한국은 숫자로 판단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경제 지표나 무역 수치로 설명되지 않는 정신이 있었죠. 400년을 이어온 불굴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취재로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과 눈이 정화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을 여행하며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친절했어요. 손영수 연구원뿐만 아니라 식당 주인도 택시기사도 모두 외국인인 저를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덕분에 편히 쉬면서 공부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오늘은 거제도로 향했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심장부라고 했어요. 손 연구원은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한다며 호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제도까지는 차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길을 달리며 손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오늘 방문할 곳은 대우조선해양이라고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 중 하나라고 했어요. 한국 잠수함을 만드는 곳이라고 합니다.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거제도에 도착하자 눈앞에 거대한 조선소가 펼쳐졌어요.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고 거대한 선박들이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미국에서 본 어떤 조선소보다 컸어요. 조선소 홍보관에서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박성호 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20년 넘게 잠수함 건조에 참여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그의 손에서 기술자 특유의 단단함이 느껴졌어요. 박 부장은 회의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벽면에는 한국이 건조한 잠수함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손원 1급과 장보 5급, 도산 안창 5급까지 세대를 거듭하며 진화한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박 부장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한국 잠수함 기술은 199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독일 기술을 도입했지만 단순히 모방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독자 개발 능력을 키워왔다고 합니다. 특히 놀라운 건 AIP 시스템이었어요. 공기 부류 추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디젤 잠수함이 물속에서 더 오래 머물 수 있게 하는 기술 패권이었어요. 한국이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보유국이라고 합니다. 박 부장이 도산 안창 5급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3,000톤급 잠수함이었어요. VLS 수직 발사대를 갖춘 최첨단 잠수함이라고 합니다.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해요. 이건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세계에서 VLS를 탑재한 디젤 잠수함을 만드는 나라가 몇 안 된다고 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한국뿐이라고 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이 그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박 부장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리튬 배터리 기술도 세계 최초로 적용했다고 해요. 기존 배터리보다 성능이 월등히 좋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게 독자 개발이라고 했어요. 기술 이전이 아니라 자체 연구 개발이었습니다. 그러다 비밀 하나를 들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핵잠수함 연구를 시작했다고 해요.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합니다. 북한 비핵화 때문에 조용히 진행했다고 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수면 위로 끌어올린 거였습니다. 박 부장이 건조 현장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허가된 구역만 볼 수 있다고 했어요. 보안이 철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거대한 잠수함이 건조되고 있었고 수백 명의 기술자가 작업 중이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튀고 있었습니다. 정밀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박 부장이 말했습니다. 잠수함 건조는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도를 요구한다고 한국 기술자들은 그 수준을 완벽하게 구현한다고 합니다. 건조 속도도 놀라웠습니다. 미국이 6년 걸리는 핵잠수함을 한국은 3년 안에 완성할 수 있다고 했어요. 비용은 절반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박 부장이 대답했습니다. 한국 조선업은 2024년 기준 세계 점유율 1위라고 LNG, 운반선 같은 초정밀 선박을 독점적으로 만든다고 했어요. 이 기술력이 잠수함 건조에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특히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세계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나 일본도 따라오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했어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술력이었습니다. 박 부장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더 해줬습니다. 호주가 한국 잠수함 기술에 러브콜을 보냈다고 해요.
자국 잠수함 건조를 한국에 맡기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세계가 인정한 기술이라는 증거였어요. 회의실로 돌아와 핵잠수함 설계도를 봤어요. 물론 핵심 부분은 보안 처리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구조는 확인할 수 있었어요. 박 부장이 말했습니다. 이게 거북선의 DNA라고. 거북선은 철갑으로 혁명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로 철갑선을 만들어 해전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했어요. 핵잠수함은 추진 방식으로 혁명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400년의 시간차지만 같은 정신이라고 해요. 박 부장이 강조했습니다. 한국 핵잠수함은 미국 기술 이전이 아니라고 독자 설계 능력으로 만든다고 했어요. 20% 전홍축 우라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건 금기를 깬 기술이었어요. 일반적으로 핵잠수함은 고농축 우라늄을 쓴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홍축으로 같은 성능을 내는 설계를 완성했다고 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원자로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원전 강국이라고 합니다. 24기 이상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고 해외 수출도 한다고 했어요. 이 기술이 핵잠수함 원자로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박 부장은 자신있게 말했어요. 점심 식사를 하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박 부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아시아의 중심이 되고 있다고. 조선업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배터리, 자동차까지 모든 분야에서 리드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오전, 저는 국방연구원 자료실에서 동아시아 해군력 비교 보고서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김민수 박사가 준비해준 자료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의 핵잠수함 개발 현황까지 상세하게 담고 있었어요. 특히 미국 국방부 내부 분석 자료까지 포함돼 있어서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했죠. 일본 자료부터 살펴봤습니다. 일본은 1960년대부터 핵잠수함 연구를 시작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6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연구해왔다는 건데 놀랍게도 아직까지 실전 배치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이모스라는 원자력 선박 실험도 했고 원자로 기술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데 왜 실전 배치를 안 하는지 의문이었죠.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고 했어요. 미국 핵잠수함이 일본 기지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고 미일 동맹이 워낙 견고해서 독자 개발의 시급성을 못 느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 실전 능력은 의문부호가 달린다고 했죠. 중국 자료는 더 흥미로웠습니다. 중국은 이미 93형과 94형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숫자로만 보면 10척 이상이라고 합니다. 양적으로는 엄청나죠. 하지만 미국 국방부 분석에 따르면 질적 수준은 심각하게 낮다고 평가돼 있었습니다. 특히 소음 문제가 심각하다고 나와 있었어요. 중국 핵잠수함은 물속에서 너무 시끄러워서 적에게 쉽게 탐지된다는 겁니다. 잠수함의 생명은 은밀성인데 소음이 크면 의미가 없죠. 김 박사는 중국이 양적 팽창에만 집중했지 질적 향상은 소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자료를 펼쳐봤습니다. 아직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았지만 디젤 잠수함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특히 소음 저감 기술과 설계 능력에서 일본과 중국을 압도한다는 평가였습니다. 미국 국방부 보고서에는 한국이 가장 위협적이라는 표현까지 있었죠. 김 박사가 임진왜란 당시 상황과 비교하며 설명했습니다. 400년 전에도 일본 수군은 숫자는 많았지만 이순신의 전술을 이기지 못했다고 했어요. 중국 명나라 수군도 규모는 컸지만 조선 수군의 기술력을 따라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자료를 읽으며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준비해왔다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핵잠수함 개발을 선언하기 전에 이미 10년 넘게 연구를 진행했고 핵심 기술은 대부분 확보한 상태였어요. 이순신이 거북선을 미리 준비했듯이 한국도 말없이 준비했던 겁니다. 동아시아 해양 분쟁 자료도 살펴봤습니다. 독도와 이어도 센카쿠 열도까지 긴장 지역이 곳곳에 있었어요. 미국이 철수한다면 이 모든 곳이 분쟁 지역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돼 있었습니다. 한국 핵잠수함이 필요한 이유가 명확했죠. 김 박사가 지도를 펼쳐서 보여줬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면 동아시아 해양 균형이 완전히 바뀐다고 했어요.
일본은 미국 의존도가 높고 중국은 질적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한국이 최고 수준의 핵잠수함을 보유하면 새로운 균형자가 된다는 겁니다. 오후에는 한국방산업체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K9 자주포와 K2 전차를 수출하고 있는 회사였어요.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와 호주, 중동 국가들까지 한국 무기를 원한다고 했죠. 왜 한국 무기가 인기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관계자는 3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첫째는 실전에서 검증된 성능이고, 둘째는 합리적인 가격이며, 셋째는 빠른 납기라고 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무기는 비싸고 납기도 오래 걸리는데 한국은 빠르고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좋다는 거죠. 저녁 무렵 호텔로 돌아와서 하루 종일 수집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명확한 결론이 나왔어요. 일본은 과거에 머물렀고 중국은 숫자에만 집착했지만 한국은 조용히 실질을 쌓아왔다는 겁니다. 400년 전 이순신의 방식 그대로였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전략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떠들지 않고 조용히 준비하다가 필요한 시점에 드러내는 방식이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서 핵잠수함을 공론화한 것도 계산된 타이밍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박사와 마지막 미팅을 했습니다. 그는 한국 핵잠수함이 동아시아 판도를 바꿀 거라고 확신했어요. 조용하지만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될 거라고 했죠. 이순신이 명량에서 그랬듯이 한국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거라고 했습니다. 김 박사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평화를 원하지만 힘이 없으면 평화를 지킬 수 없다는 걸 역사로 배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핵잠수함이 필요하다고, 주변국을 위협하려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려는 거라고 했죠. 한국 취재를 마치고 저는 바로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런던으로 향했어요. 이유는 명확했죠. 넬슨 제독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존경했던 영국의 해군 영웅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이순신과 비교하고 싶었어요. 히드로 공항에 도착해서 곧장 트라팔가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런던 한복판에 자리 잡은 이 광장은 영국인들의 자부심이 담긴 곳이었죠. 광장 중앙에는 넬슨 제독의 동상이 높은 기둥 위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사자석상들이 동상을 지키고 있었고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동상을 올려다보며 문득 광화문이 떠올랐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서 있던 이순신 동상 말이죠. 두 동상 모두 나라의 중심에 있었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어요. 넬슨은 높은 기둥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고 이순신은 땅 위에서 함께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광장 벤치에 앉아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넬슨과 이순신을 비교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두 사람이 처한 상황이 너무 달랐거든요. 넬슨은 1805년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프랑스와 스페인 연합함대를 격파했습니다. 28척 대 33척의 전투였죠. 비슷한 전력이었어요. 그는 세계 최강 영국 해군을 지휘했고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선박과 최고의 병사들, 최고의 보급을 받으며 싸웠죠. 전투에서 승리한 후 넬슨은 전사했지만 영국은 그를 국가 영웅으로 추앙했습니다. 성대한 국장을 치렀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했어요. 트라팔가 광장을 만들어 그를 기렸고 파운드 지폐에도 넣었죠. 영국은 넬슨에게 최고의 예우를 다했습니다. 이순신은 달랐습니다. 1597년 명량해전에서 13척으로 330척과 싸웠어요. 1대 25의 절대 열세였죠. 그는 모함을 받아 파직당했고 투옥됐으며 고문까지 당했습니다. 원균이 7,000량에서 참패한 후에야 다시 불려왔지만 남은 건 12척 뿐이었어요. 조정은 수군을 해산하자고 했습니다. 더 이상 싸울 수 없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이순신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다며 버텼습니다. 국가의 지원은커녕 의심과 모함 속에서 혼자 싸운 거였죠. 명량에서 기적 같은 승리를 거뒀지만 조정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순신은 1598년 노량해전에서 전사했어요. 전쟁이 끝나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다 죽었죠. 하지만 선조 임금은 그의 죽음을 제대로 애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순신이 제대로 인정받은 건 죽고 난 후였습니다. 백성들이 먼저 그를 기억했고 후대 임금들이 추승했어요.
40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인들은 그를 가장 존경하는 위인으로 여기지만 당대에 받은 대우는 참담했죠. 트라팔가 광장을 거두며 깨달았습니다. 넬슨도 위대한 장군이었지만 이순신과 비교하는 건 넬슨에게 신뢰라는 걸 이순신은 차원이 달랐어요. 버림받은 상태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전투 규모만 봐도 그렇습니다. 넬슨은 비슷한 전력으로 싸웠지만 이순신은 1대25로 이겼어요. 넬슨은 최고의 지원을 받았지만 이순신은 모함 속에서 싸웠죠. 넬슨은 국가 영웅 대우를 받았지만 이순신은 죽어서야 인정받았습니다. 저녁 무렵 호텔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전직 해군 대령으로 넬슨을 평생 존경해온 분이었어요. 제가 런던에 있다고 하니 반가워하셨죠. 트라팔가 광장에 갔냐고 물으셨습니다. 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한국에 넬슨보다 위대한 해군 장군이 있었다고 이순신이라는 분이라고 했죠.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물으셨습니다. 정말이냐고. 명량해전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열세척으로 330척을 이긴 전투라고 모함받고 파직당한 상태에서 거둔 승리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들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내 취재가 옳았다고, 그런 장군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고 하셨죠. 그날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 핵잠수함이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이죠. 런던 호텔에서 워싱턴 국방부와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취재 보고서를 제출하고 동료들과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화면 너머로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물었죠. 한국이 정말 독자 개발할 수 있느냐고. 저는 확신을 갖고 대답했습니다. 이미 하고 있다고, 기술도 있고 경험도 있으며 무엇보다 정신이 살아있다고 했어요.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취재가 설득력 있었던 모양이에요.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이순신의 정신이요. 400년 전 명량에서 외친 그 결연한 의지가 2025년 한국 핵잠수함 개발 현장에 그대로 살아있었어요. 한국은 경제 압박을 받아도 굴복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5% 관세를 때렸지만 오히려 핵잠수함 개발을 가속화했죠.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나라였어요. 동아시아 해양 질서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미국 의존도가 높고 중국은 질적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한국이 최고 수준의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새로운 균형자가 되는 거였어요. 조용한 강국의 탄생이었죠. 세계 해군사관 학교들이 이순신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뿐만 아니라 호주와 캐나다까지 명량의 전술을 배우고 있었어요. 이제 한국 핵잠수함도 연구 대상이 될 거였습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죠. 화상회의를 마치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런던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며칠 더 머물면서 머리를 식힌 뒤 워싱턴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특집 기사를 쓸 거예요. 세계가 몰랐던 한국의 진실을 알릴 겁니다. 제 사무실 바탕화면에는 광화문 이순신 동상 사진이 있습니다. 400년 전 그 함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신에게는 아직 배가 있다는 그 외침이. 2025년 한국은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순신의 정신이 있다고. 조용한 해양 강국이었습니다. 한국은 말하지 않고 보여줬어요. 거북선을 만들고 명량에서 이겼듯이 지금도 핵잠수함을 만들고 있었죠. 400년 DNA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였습니다. 그의 정신이 핵잠수함으로 부활하고 있었어요. 세계 최고의 해군 강국이 탄생하고 있었죠. 명량의 정신이 지금 이 순간 살아있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처음엔 단순히 한 나라의 기술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 한켠이 묘해지죠. 숫자와 성과 뒤에 숨은 건 결국 사람의 의지였고 그 의지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겐 기술의 발전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오래된 정신의 부활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어쩌면 이 이야기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세상에 기억될까?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